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1970년 7월 7일 대한민국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단 4시간 30분 만에 주파하는 기적 같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로가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야당 정치인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달릴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나라 살림을 다 쏟아붓는 미친 짓이다. 심지어 국제개발은행 보고서까지 들이대며 반대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밀어붙인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은 과연 옳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먼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 개통. 정확히 2년 5개월 만에 완공된 이 도로에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23%가 투입됐습니다. 총 공사비 429억 7,300만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투입된 인력은 무려 900만 명. 당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3천만 명이었으니 국민 3명 중 1명이 이 공사에 참여한 셈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왕복 4차선. 한강 이남에서 가장 긴 직선도로이자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30여 년 전인 1994년 기준으로도 이 도로가 우리 경제에 직접 기여한 효과만 GDP의 2.72%에 달했습니다. 간접 효과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죠. 지금도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대한민국 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라 부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심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도 고속도로는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도 있고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경부고속도로가 그들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우토반은 이미 선진국이었던 독일이 기술적 완성도와 이동 편의를 위해 건설한 도로입니다. 반면 경부고속도로는 모든 것을 결핍했던 개발도상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미래를 도박했던 길입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생존형 도전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력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엔 고속도로를 설계하고 건설할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한 가지를 고집했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 우리 기술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토목기술의 산실이 됐습니다. 이후 중동건설 붐을 타고 우리 기술자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토록 대단한 프로젝트를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까요? 혹시 그들이 보지 못한 박정희 대통령만이 꿰뚫어본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당시 시대 상황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968년 그 결정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 북한보다 가난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국에 고작 5만 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비포장 도로를 최소 12시간 이상 달려야 했고 기차로는 8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예산의 23%를 쏟아붓겠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제개발은행은 경부고속도로보다 서울 강릉 동서 횡단도로가 먼저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 길을 택했을까요? 그 답은 그가 본 미래의 청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전략을 하나씩 해독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본 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재편할 마스터 플랜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경부축의 의미입니다. 서울 부산 라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도와 최대 항구 도시를 연결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교통로가 아닙니다. 바로 수출주도형 경제의 대동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실어온 원자재를 서울과 경기, 그리고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한 공단들로 빠르게 운반하고 만들어진 제품을 다시 부산항으로 보내 세계로 수출하는 구조.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1968년에 수십 년 후에 대한민국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공업도시의 배치입니다. 고속도로 노선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이 도시들은 모두 이후 대한민국의 주요 공업도시가 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를 먼저 놓고 그 주변에 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산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산업을 창조하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셋째, 국토균형 발전의 암호입니다. 왜 동서횡단이 아니라 남북종단이었을까요? 당시 국제개발은행은 서울 강릉의 경제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광 수요도 많고 거리도 짧으니까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다르게 봤습니다. 경부축을 먼저 뚫으면 영남과 호남, 충청이 모두 서울과 연결됩니다. 전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설계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옆으로 50m는 남겨두라. 건물 신축을 금지하라. 미래엔 더 확장해야 할 것이다. 1968년 차도 없는데 4차선 도로를 만드는 것도 과하다는 비판 속에서 그는 이미 8차선, 10차선 확장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50년이 지난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구간에 따라 8차선에서 12차선까지 확장됐습니다. 그가 확보해둔 그 50m 덕분에 말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가 그린 청사진 위에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당장 내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50년 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1970년 7월 7일 개통식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차량이 부산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 4시간 30분. 기존의 12시간에서 3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하지만 이 환희 뒤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희생이 있었습니다. 2년 5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77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제터널 공사에서만 11명이 무너지는 집안에 희생됐고 곳곳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로 수많은 이들이 다쳤습니다. 지금 금강휴게소 맞은편 언덕에는 그분들을 기리는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77인의 이름이 새겨진 그 탑 앞에서 매년 7월 7일이면 추모식이 열립니다. 개통 후 수많은 자동차들이 이 도로를 달렸습니다. 달릴 차가 없다던 반대론자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로를 달리기 위해 차를 샀고 기업들은 이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 공장을 지었습니다. 1970년대 말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우리 기술자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중동의 사막 위에 도시를 만들며 외화를 벌어들였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이었고 우리 기술력의 증명서였으며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출발점에 바로 이 428km의 경부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복선을 하나 깔아뒀죠?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밀어붙인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968년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했습니다. 1월에는 청와대 기습 사건, 그해 말에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됐죠. 박정희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사시 군대와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종단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경부고속도로는 경제도로인 동시에 안보도로였던 겁니다. 평시엔 경제발전의 동맥, 유사시엔 국가방위의 생명선.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동서횡단이 아닌 남북종단을 선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군 작전을 고려한 구조가 곳곳에 반영됐습니다. 비상활주로로 활용 가능한 직선 구간, 전차가 이동할 수 있는 하중 설계, 듀오 거점마다 배치된 휴게소 구조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설계였습니다. 당시엔 이 사실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었고 안보를 경제보다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 논리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깊은 해안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도로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지도자의 선견지명과 900만 명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시기상조다. 재정 파탄이다. 달릴 차도 없다.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미래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옆 50m를 비워두라는 지시 속에 담긴 수십 년 후의 비전,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때로는 모두가 반대할 때 홀로 미래를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 비전을 추구하는 결단이 나라를 바꾼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온 국민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된 것, 그 출발점에는 1970년 7월 7일 이 428km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뒤에는 금강휴게소 언덕 위 위령탑에 이름이 새겨진 77인을 비롯한 산업화 세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경부고속도로 같은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번영, 그 뒤에는 우리 모두가 잊고 지냈던 역사의 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멀고 먼 땅 베트남으로 건너가야 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파병은 단순히 외화를 벌어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의 피와 땀이 깃든 주춧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던 월남전의 통념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채널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자,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의 주장을 증명해 볼 시간입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8개월간 총 32만 5천여 명의 국군이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들은 월남에서 벌어들인 수많은 달러의 외화를 대한민국으로 보냈고,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세우는 등 대한민국의 산업화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는 용맹한 전투력으로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의 교전비는 약 30대 1에 달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당시 베트남에는 수많은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군만이 전설로 불렸을까요? 바로 군인으로서의 전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을 돕는 민사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군이 트럭에 쌀을 실어와 마을에 던져놓고 가는 미국식 원조에 베트남 주민들은 우리 쌀 뺏어가서 자기들이 인심 쓴다 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군은 쌀이 모자라는 집집마다 직접 찾아가 쌀을 원조해주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다며 주민들의 마음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파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도 주민들과 직접 교류하며 베트콩 100명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무고한 양민 한 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방식과 더불어 물 샐 틈 없는 포위로 도발 의지를 꺾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하며 현지 민심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용사들은 단순히 전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인류애를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용맹했던 우리 용사들이 베트남에서 마주한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이 시련에 얽힌 충격적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파월 용사들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전설로 불렸는지를 객관적인 수치와 비교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들의 삶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직접 밟았던 뜨거운 흙과 정글의 끈적한 공기를 함께 느껴볼 시간입니다.
카메라를 그들의 발끝으로 내려놓고 그들이 들었던 총과 맺었던 땀방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몰랐던 디테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60년대 말 베트남 정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습기와 푹푹 찌는 더위, 발을 내디딜 때마다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독충들. 온몸을 덮은 군복은 이미 땀으로 흥건합니다. 하지만 우리 용사들은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용사들의 눈부신 활약, 해병대 청룡부대의 짜빈동 전투에서 한 개 중대가 연대 규모의 베트콩을 격퇴한 전설적인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싸움을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교전 속에서도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총의 끝은 적을 향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조국의 발전과 민간인 보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용사들의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매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바로 희생과 헌신,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덥고 습한 정글 속에서 혹독한 훈련과 전투를 치르면서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단 하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번영이 바로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이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파월 장병들의 첫 번째 시련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바로 김치였습니다. 월남쌀로 밥을 짓고 미군의 시레이션으로 찌개를 끓였지만 파월 장병들은 김치를 너무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한국군은 김치를 먹어야 싸울 수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원조를 받아 한국의 통조림, 캔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통조림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베트남에 도착한 김치 통조림들은 팽창하고 산화되어 녹물이 섞여 마치 핏물 같았습니다. 최명신 장군님은 이를 보고 한국에서 만든 통조림이 녹도 있고 맛이 없는 것 다 안다. 하지만 일본산을 선택하면 우리가 피 흘려 번 돈이 일본으로 갈 뿐이다. 비록 녹물 섞인 김치이지만 그래도 고향의 부모님들이 만든 한국산 김치를 먹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하며 녹물 섞인 김치를 먹으며 장병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를 본 장병들도 애국심으로 끌어안은 녹물이 섞인 김치를 먹으며 싸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은 단지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번영의 밑거름이자 우리 민족의 DNA에 새겨진 불굴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월남전 참전 용사가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살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청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모를 베트남의 숲에서 흘린 땀과 피, 그리고 조국을 향한 그리움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지셨다면 부디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파월 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K푸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은 해외 마트 매대를 점령했고 떡볶이는 뉴욕 한복판에서 줄을 서서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절박함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1960년대, 70년대 백미밥 싸오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수요일과 토요일엔 식당에서 쌀밥을 팔지도 못했던 그 시절. 배는 고픈데 쌀은 없어서 정부가 국민의 밥그릇을 강제로 바꿔야만 했던 그 절박한 순간이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K푸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사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먼저 숫자로 보겠습니다. 1960년 우리나라 인구는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해 태어난 아이가 무려 108만 명. 역사상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한 해였습니다. 베이비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희망을 품으며 출산율이 폭등했습니다.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은 무려 6명이 넘었고 해마다 100만 명씩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은 늘어나는데 쌀은 그만큼 늘지 않았던 것이죠. 1962년에는 대가뭄이 오면서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무려 15.7%나 떨어졌습니다. 1963년엔 보리마저 흉작이 되어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해방 후 일찍이 없었던 살인적인 쌀값이 국민을 절망케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를 개간하고 새 품종을 개발하고 농법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배고픈 국민을 먹여 살릴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식인 쌀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쌀에 잡곡을 섞어 먹는 혼식과 밀가루 음식인 분식을 장려하는 혼분식 장려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숨겨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 산업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외국과 가격 경쟁을 하려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해야 하는 저임금 정책이 필요했죠. 그런데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일하게 하려면 그들이 그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쌀값이었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습니다. 쌀 소비를 줄여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쌀값을 낮춰서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마침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인 밀가루와 옥수수가 들어오면서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쌀 대신 밀가루를, 그리고 비교적 공급량이 많았던 보리와 잡곡을 먹이기로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혼분식 장려 운동은 실제로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혼분식 강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었죠. 당시 식당에서는 무밀이라고 하여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쌀로 만든 음식을 팔 수 없었습니다. 쌀 대신 밀가루로 만든 국수나 수제비 같은 음식을 판매해야만 했죠. 또한 설렁탕 같은 탕밥 음식에는 일정 비율의 밀가루나 녹말 등으로 만든 국수를 사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식당에서 설렁탕 같은 국밥을 시키면 국수나 당면이 함께 말아서 나오는 것, 바로 이 시절의 흔적입니다.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검사해서 30% 이상 잡곡이 섞여 있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국숫가락 맛 좋은 빵에 고소한 잡곡밥, 그 맛을 알면 해와 같은 밝은 마음, 튼튼한 육체, 우리도 넉넉히 살 수 있어요. 쌀로 만든 술도 금지됐습니다. 막걸리나 전통 증류식 소주는 당연히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 흔히 먹는 희석식 소주가 유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밥 먹는 것조차 통제받아야 했던 그 시절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간단했습니다. 쌀이 부족하니 쌀 대신 보리와 밀가루를 먹자. 쌀값을 잡아야 하니 쌀 소비를 줄이자.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쌀밥을 먹어온 민족에게 그 밥그릇을 바꾸라는 건 단순한 식단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방식을, 문화를 바꾸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냈을까요? 단순히 강제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놀라운 전략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의 입맛까지 바꾸려 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3가지 치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시스템의 무기화였습니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재건국민운동본부 산하에 식생활 개선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식량국 산하에 아예 식생활 개선과를 신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먹을지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전례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식당에는 25% 이상의 보리쌀이나 면류를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 시켰습니다.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도시락 검사관이 되어 밥에 보리 잡곡이 섞여 있는지 확인했죠. 두 번째 전략,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금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미밥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했습니다. 대한뉴스에서는 혼분식을 먹는 가족을 건강한 가족으로 선전했고 학교에서는 잡곡밥을 먹는 아이가 모범생이 됐죠. 솔직히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그냥 식량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쌀은 한국인의 정체성 그 자체였는데 그걸 포기해야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전략,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바로 대체재의 창조였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로 원조받은 밀가루를 활용하여 새로운 음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963년에는 한국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이 탄생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또 다른 라면 공장들도 세워졌죠.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도 분식 활성화를 위해 식생활센터에 분식 상담소를 설치하고 분식에 대한 강습을 진행하고 분식에 대한 각종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밀가루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라면, 국수, 빵이 점점 우리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도 이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견뎌낸 그 고통이 사실은 한국 음식 문화에 놀라운 선물을 남겼습니다. 쌀이 부족해 탄생했던 한국의 라면이 지금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떡볶이는 뉴욕과 파리에서 팔립니다. 국수가 섞인 얼큰한 설렁탕, 그리고 김밥은 K푸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백미밥만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라면도 떡볶이도 김밥도 국밥도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쌀만 먹었다면 우리 식문화는 훨씬 단조로웠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박함이 창조를 낳았습니다. 부족함이 다양성을 만들었습니다. 강제가 자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K푸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혼분식 장려운동은 1977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통일벼가 개발되면서 쌀 생산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14년 만에 쌀막걸리 제조 금지가 풀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쌀 자급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쌀을 아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다시 백미밥으로 돌아갔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라면을 찾았습니다. 빵을 샀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가는 시간 동안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생존을 위한 강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취향이 됐습니다. 억지로 먹었던 음식들이 추억이 됐고 그 추억이 문화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변화가 우리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신기해서 먹었던 한국 음식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맛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함 속에서 억지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 것으로 만든 그 음식들을 지금 전 세계가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혼분식 장려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요? 단순히 라면과 빵만은 아닙니다. 그건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유산은 이겁니다. 절박함을 기회로 바꾸는 힘, 강제로 시작됐지만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창조력,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저력, 입은 늘어나는데 쌀이 없었던, 배고팠던 그 절박한 시대, 어쩔 수 없이 먹어야만 했던 음식들이 지금은 수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변화를 이뤄낸 민족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존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응력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견뎌낸 그 시간들, 그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의 자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분식 장려 운동을 직접 겪으신 분들, 그 시절 어떤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계신가요?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977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릿고개로 온 국민이 굶주리던 최빈국이 쌀 자급자족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농업사에도 유례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이 기적의 중심에는 농민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밥맛 없다고 외면했던 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일벼입니다. 도대체 왜 박정희 대통령은 이 맛없는 쌀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꾼 그 절박했던 도전, 통일벼에 얽힌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960년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때 우리에겐 보릿고개라는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죠. 1961년 1월 대구에서는 쌀을 달라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하지 못했고 쌀을 빻고 남은 부스러기, 우리가 쌀아기라고 부르는 그것조차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냐면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에 쌀밥 대신 보리밥을 올리고 그 위에만 쌀밥을 살짝 덮어서 눈속임을 할 정도였습니다. 나라에서는 절미항아리라 하여 집집마다 쌀을 한 숟가락씩 아끼게 했고 쥐가 곡식을 훔쳐먹는다며 쥐잡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밀가루 음식만 먹어야 하는 분식의 날, 일명 무미일이 있었고 도시락에 쌀밥과 잡곡이 섞여 있는지 검사까지 했습니다. 쌀로 만든 술의 제조도 금지되어 쌀 막걸리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이것이 불과 50여 년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정부는 쌀 증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심지어 중앙정보부까지 나섰습니다. 요원들이 이집트에서 다수학 품종이라는 나다 벽시를 몰래 들여왔죠. 박정희 대통령 이름에 희를 따서 희농 1호라고 이름 붙이고 야심차게 전국 시험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열대지방 벽시가 한국의 기후와 풍토에 맞을 리가 없었죠. 이 실패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줬습니다. 단순히 외국 품종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한 명의 위대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육종학자 고 허문회 박사입니다. 그는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에 파견되어 연구에 매진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추위에는 약하지만 수확량이 폭발적인 인디카 종인 열대벼와 밥맛은 좋지만 수확량이 적은 자포니카 종인 온대벼의 장점만을 합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이 둘의 교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문회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이 뛰어난 IR8 품종과 우리나라 재래종, 그리고 그 둘의 중간지대인 대만 벼를 결합하는 세계 최초의 삼원 교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1966년 마침내 기적이 탄생합니다. 키가 작아 태풍에 잘 쓰러지지 않고 이삭은 커서 나달이 빽빽하게 열리는 꿈의 벽시, 바로 통일벼가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이 위대한 과학적 성과는 곧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저항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가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던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완벽했던 통일벼는 논에 심어지자마자 농민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존 벼와 재배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 결정적으로 밥맛이 없었습니다. 찰기가 없고 푸석푸석했죠. 농민들은 이런 쌀은 못 먹는다. 고생해서 심을 이유가 없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통일벼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한 1972년 대한민국의 끔찍한 기상이변, 즉 냉해가 닥칩니다. 새로운 재배 기술에 익숙하지 못했던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의 통일벼 농사는 대흉작으로 끝이 납니다. 불씨는 극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 과학자들의 피와 땀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통일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할 때 한 국무회의에서는 통일벼는 맛이 너무 없어 문제다라는 비판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밥맛이 나쁘면 보리밥보다 더 나쁘겠소? 박정희 대통령은 왜 이 통일벼에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왜 밥맛이 없다는 농민들의 불만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이 품종을 밀어붙였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비밀은 당시 대한민국이 처해 있던 미국의 원조 축소와 식량 무기화라는 국제 정세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에 대한민국이 영원히 의존할 수 없음을 간파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은 개도국에 대한 식량 원조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었고 쌀 수입 대금으로 막대한 국고가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통일벼 개발은 단순히 굶주림을 면하는 것을 넘어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자립과 식량 안보 확립이라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통일벼 개발이 실패했거나 정부가 농민들의 반대에 밀려 보급을 포기했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미국의 식량 원조에 목매는 최빈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즉 통일벼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경제 자립을 완성하기 위한 보지 않는 가장 강력한 경제 무기였던 것입니다. 과학자의 집념과 농민의 땀,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집행력이 결합되어 탄생한 통일벼는 절박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과 의지가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그 이후 정부가 취한 행동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실패 원인이었던 기술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기존의 물모짜리가 아닌 비닐 터널을 이용해 온도를 높이는 보온 보충 모짜리 기술을 개발해 전국 농촌 지도사 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농민들을 찾아다니며 교육했습니다. 밤에 기온이 떨어져 냉해의 피해가 예상되면 공무원과 농민들이 함께 논두렁에서 왕겨와 타이어를 태워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단 1도라도 온도를 높여 벼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제적 인센티브였습니다. 농촌 지도사 공무원들은 자기 재산을 걸고 수확량이 전년보다 적으면 그 미달분을 제가 보상하겠다며 농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수학 농가에 10만 원의 상금을 줬는데 이게 당시 큰 소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책, 고미가 수매 정책입니다. 통일벼를 우선적으로 수매하고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값에 사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농민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그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통일벼는 재래종 대비 평균 37% 이상이라는 경이적인 증산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7년 대한민국은 쌀 생산량 660만 톤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수확량을 기록합니다. 쌀 수확량이 치솟자 박정희 대통령은 그해 인도네시아에 쌀 7만 톤을 대여해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쌀을 빌려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77년 12월 드디어 쌀 막걸리 제조가 14년 만에 허가되었습니다. 이 쌀 막걸리의 부활은 그의 10대 뉴스에 포함될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릿고개, 혼분식, 절미운동 같은 단어들은 기억의 창고 속으로 들어갔고 드디어 우리 국민들은 그토록 한이 맺혀있던 흰쌀밥을 마침내 배부르게 먹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통일벼는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놀라운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머나먼 땅, 아프리카의 공적 개발 원조 대상이 된 것입니다. 현재 K라이스 벨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가나, 세네갈,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8개국의 현지 맞춤형으로 개량된 통일벼 종자와 함께 우리의 농업 기술까지 통째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쌀 자급률이 55%에 불과해 막대한 외화로 쌀을 수입해야 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이 통일벼는 단순한 쌀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식량 안보를 바로 세우는 희망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했던 쌀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벼는 단순히 쌀 품종 하나를 넘어 당시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 국가적 성공 신화이자 과학기술과 정책 집행력, 그리고 농민의 노력이 결합된 대한민국이 안겨준 진정한 기적이자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통일벼 성공 신화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위대한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것.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나요? 매일같이 봐왔던 풍경,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 그리고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 소박하지만 위대했던 기적의 씨앗. 혹시 새마을 운동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낡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지붕 개량을 위해 땀 흘리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새마을 운동을 단순히 잘 살아보세 9호로 시작된 국가 사업이 아니라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른 기적의 설계도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우리 민족의 심장이자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국가의 지시를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씨앗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 거목이 되었는지 그 기적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에이, 새마을 운동이 뭐 그렇게 대단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이 숫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1970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던 그 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고작 254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겨우 몇만 원 수준이었죠. 하지만 불과 6년 만인 1976년 이 수치는 785달러로 3배 이상 폭등합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던 놀라운 성장 속도였죠. 이는 단순히 정부가 돈을 뿌렸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통계는 따로 있습니다. 당시 전국의 마을 3만 5천 곳에 시멘트와 철근이 무상으로 지급되었지만 정부의 강제적인 명령은 없었습니다. 오직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1년 만에 무려 400km에 달하는 마을길이 확장되었고 3만 3천 채의 지붕이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세트장을 짓듯 우리 스스로가 기적의 도시를 건설했던 겁니다.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할까요? 이는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의 땀과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실 국가 주도의 개발 운동은 전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새마을 운동만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릴까요? 다른 나라의 사례와 우리를 비교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정부가 돈과 물자를 쏟아부어 마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마치 손님에게 돈을 주고 알아서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는 식이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잠깐은 효과가 있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의 마을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 지원이 끊기자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급 이탈리아 식당에 가서 최고급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그 재료만 덩그러니 놓고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돈과 물질을 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을을 가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지런함, 자조, 협동이라는 3가지 정신. 이 정신은 단순히 표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삽을 들고 땀을 흘리며 깨달은 삶의 철학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새마을 운동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에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의 결과만 보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의 비밀은 그 과정 속에 숨어 있죠.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노력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역사를 잠시 멈추고 그 속에 숨겨진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시골 마을의 소박한 풍경 속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 이웃과 함께 땀 흘리던 순간,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더 나은 미래.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1970년대 대한민국 시골 마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혹은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이야기 속으로 말이죠. 쨍한 햇살 아래 마을 회관 앞마당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듭니다. 자, 오늘은 저쪽 길부터 넓혀보세. 이장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손에는 번쩍거리는 최신 장비가 아닌 투박하지만 단단한 삽과 곡괭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흙을 푸고 아주머니들은 그 흙을 등짐으로 날랐습니다. 누군가 아이고 힘들어하면 옆에 있던 이웃이 아이고 같이 합시다 하며 손을 잡아줬죠. 마을길을 넓히는 작업은 단순히 흙을 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잇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던 이웃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웃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공동체라는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런 풍경은 지붕 개량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가 지붕을 뜯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을 얻는 작업. 위험하고 고된 일이었지만 모두가 우리 집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합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돌멩이를 옮기고 어른들은 지붕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작업했습니다. 한 지붕이 바뀔 때마다 마을에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색깔이 입혀졌습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진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 시절을 직접 살아내신 여러분이 계십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 당시의 흑백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춥니다. 바로 그 사진 속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히 힘든 노동에 지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의 눈은 먼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흑투성이 된 얼굴이지만 그 입가에는 피곤함보다는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이 엿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땀과 열정은 한 세대의 풍요를 넘어 영원한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 세대의 생존은 유한하나 조국과 민족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오늘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룩하는 모든 것이 결코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요 이를 내일의 세대 앞에 물려주어 길이 결의의 영원한 생명을 생동케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가진 잠재력, 그 끈질긴 생명력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위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르완다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1990년대 끔찍한 내전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비극의 땅. 하지만 르완다는 그 비극을 딛고 놀라운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기적의 뒤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르완다 정부는 오랜 고심 끝에 자신들의 재건을 위한 모델로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르완다의 한 마을에 새마을 운동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르완다 사람들은 부지런함과 협동이라는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길을 만들고 우물을 파고 공동 농장을 가꾸기 시작했죠.
단 몇 년 만에 황폐했던 마을은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소득은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루안다의 카가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안다가 필요했던 것은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서 배웠다. 이처럼 새마을 운동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인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으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을 완성하고 성공으로 이끈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의 땀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낡은 삽을 들고 거친 손으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정신은 이제 지구 반대편 루안다에 심어져 또 다른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후손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가장 위대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자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만약 자녀나 손주와 함께 길을 걷다가 새 마을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거든, 이제 그 의미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든 자랑스러운 유산이란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벅찬 자긍심으로 남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서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나눠주세요.